세계지리 2단원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중에서 중단원 3 건조 및 냉한대 기후환경과 지형 단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후의 영향을 받은 지형들과 세계의 대지형 그리고 독특한 지형 이렇게 세계지리 2-3, 2-4, 2-5단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1페이지를 보면 건조기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지형들이 나와 있는데 건조기후 지역은 연 강수량이 500mm 이하인 지역으로 강수량이 적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얼마 없기 때문에 잡열을 흡수 방출할 수가 없어서 기온의 연교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풍화작용이 일어나지 못해서 암석이 그 자리에서 깨지거나 쪼개지거나 하는 물리적 풍화작용 또는 다른 말로 기계적 풍화작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물리적 풍화작용 또는 비기계적 풍화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건조기후 지형은 일반적인 수변기후 지역과 다르게 하천이나 바다에 의한 지형들이 별로 없고 다른 지형에서는 보기 힘든 바람에 의한 침식과 퇴적작용으로 의한 지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지형 관련된 모식도를 보면서 설명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 지형에서 나타나는 주요 지형들은 이 지형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에 따라서 바람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간헐적으로 내리는 비에 의해 만들어지는 하천이 깎거나 쌓아서 만든 건지 또는 본디 이 지역의 암석이 가지고 있는 단단하고 약한 차이 경연차에 의해서 차별적 풍화와 차별적 침식에 따라서 만들어진 지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형들의 형성 과정에 따라 바람에 의해 형성되는 지형부터 살펴보면 바람의 직접 영향을 받아 바람에 의해서 쌓여져서 만들어진 사구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직접 깎인 것은 아니지만 바람에 날린 모래의 셀테이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버섯바위와 삼릉석 이 세 가지 지형은 바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형입니다. 두 번째로 건조기후 지역은 연 강수량이 500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비가 잘 내리진 않지만 한 번씩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게 되면 만들어지는 지형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계적 풍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풍화 산물 같은 것들이 간헐적으로 내리는 비가 산사면을 지나가면서 제거하면서 만들어진 산록 완사면인 페디먼트 그리고 평소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말라 있지만 비가 내리면 물들이 모여 강을 이루는 와디 비가 내릴 때 물이 고이는 플라야 그리고 경사급변점에서 유속이 느려지면서 퇴적물들을 쌓아놓는 선상지와 이런 선상지가 선상으로 배열되어 있는 바하다는 유수에 의해 형성되는 지형들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암석들이 그 암석을 이루고 있는 광물들의 단단함과 연약함, 경연차에 의해서 풍화 침식의 속도가 다른 차별적 풍화, 차별적 침식 또는 차별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메사와 뷰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지형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사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래, 언덕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날린 모래들이 평평한 곳에 쌓여서 만들어진 모래 언덕이고 이 지역의 바람이 특정한 풍향에서 1년 내내 불어온다면 그래서 타골풍이 부는 지형에서는 한쪽으로만 바람이 불기 때문에 지표에 모래가 쌓일 때 바람이 부는 방향은 완경사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은 경사가 되어서 양쪽의 경사면이 다른 모래 언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구를 공중에서 수직으로 바라본다면 이 사구의 모양은 이런 초승달 모양처럼 보이는데 이런 사구를 바르한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볼 지형들은 건조 지역에 있는 암석들이 깎여서 만들어진 지형들인데 이 지형들은 거대한 암석을 바람이 깎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여러 모래들이 바람에 날려서
모래가 튀어서 바위의 아랫부분을 깎아서 점점 침식해서 만든 독특한 모양의 바위입니다. 암석이 있는데 특정한 풍향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래들이 튀면서 한쪽을 깎게 되고, 또 반대쪽에서 다른 쪽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또 다른 쪽을 깎게 되고, 이렇게 돼서 지표와 닿아 있지 않은 부분에 면이 세기가 있다라고 해서 삼릉석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유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들을 보면 산의 경사면 혹은 단층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런 단층 지역의 풍화에 의해서 이 지역들의 풍화산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가끔씩 비가 내리게 되면 비는 위에서 아래로 이동을 하니까 여기에 쌓여있던 풍화물질들을 없애게 돼요. 마찬가지로 경사면에 있는 풍화물질들을 없애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산사명들을, 경사면을 깎기도 해요.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진 지형을 페디먼트라고 합니다. 페디먼트를 지나서 유수가 이런 풍화산물들을 이동시키다가 경사가 급하게 변하는 경사급변점이 되면 이동하는 물의 속도가, 유속이 느려지면서 이 물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약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풍화산물들을 이 평평한 곳에 쌓아놓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쌓아놓게 돼요. 이렇게 쌓여져 있는 이런 지역들이 멀리에서 보면 채꼴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부채선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해서 선상지라고 하고, 이런 건조기후 지역은 단층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사급변점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 이렇게 늘어서 있는 경사급변점을 따라 선상지들이 선으로 길게 배열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횡으로, 옆으로 여러 개의 선상지가 연결되어서 경사급변점에 넓고 완만한 경사면, 사면을 이루게 되는 것을 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내린 물들이 이 지역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물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이 지역에 간헐적으로 내리는 비들은 이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폭우로 내리는 거기 때문에 평평한 땅들로 물들이 갑자기 이동을 하게 되면서 물이 합쳐지면서 강을 이루게 돼요. 폭우로 인해 흐른 강들은 평상시가 되면, 평상시처럼 이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강바닥이 말라서 물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비가 내릴 때는 강물이 흘렀기 때문에 다른 주변보다는 고도가 약간 낮은 평평한 땅을 이루게 돼요. 이런 지역을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도로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말라서 교통로로 사용을 하지만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흐르는 하천을 와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 때 물이 고여서 호수가 된 지역은 주변보다 약간 움푹하게 파여 있겠죠. 비가 내리면 물이 고이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에는 여기 고여있던 물들이 다 지하로 빠지게 되면서 비가 내릴 때에만 일시적으로 호수가 만들어지는 이런 지형을 플라야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다란 하나의 암석 덩어리였지만 이 거대한 암석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군데군데 중간중간 침식이 약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여기가 먼저 파이게 돼요. 이 파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암석은 더 많이 파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침식에 강한 부분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침식에 강한 부분만 남아있는 것을 메사와 뷰트라고 하는데, 메사는 윗부분이 조금 평평한 탁자 모양의 지형을 이야기를 하고, 뷰트는 윗부분이 뾰족뾰족하게 남아있는 부분들을 지칭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냉한대 기후환경과 지형에 대해서 나오는데, 43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지형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자료 6을 먼저 보면, 자료 6은 피오르 해안입니다. 이러한 피오르 해안은 빙하가 깎은 U자 형태의 계곡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바닷물이 침수되어져서 만들어진 해안입니다. 산이 있는 지역에 비가 와서 강물이 흘러서 계곡이 흐르게 되면, 계곡은 폭이 많이 좁진 않기 때문에 세로로 길게 파게 돼요. 세로로만 파서 만들어진 계곡을 V자국이라고
빙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추워져서 혹은 빙기가 되어서 빙하가 만들어지면 빙하는 산의 꼭대기부터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빙하가 성장하게 되어서 얘가 무거워지면 경사면, 산 사면을 따라서 흐르게 될 거예요.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빙하가 이동을 하게 되어서 이 계곡을 흐르게 되면 이 계곡은 거대한 빙하가 지나가면서 주변을 다 깎아버리기 때문에 아래로 움푹한 지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골짜기를 U자곡이라고 합니다. 산지가 있었는데 빙하가 세로로 움푹하게 U자곡을 만들어서 산 뒤에 여러 가지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여기에 바닷물이 찰 수 있겠죠? 이렇게 차서 만들어진 해안을 피오르 해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피오르 해안은 사진의 아래쪽, 수면의 아래쪽은 이렇게 U자곡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아래 활동에 있는 여러 빙하 지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식도를 먼저 살펴보면 산지에 있던 여러 빙하들이 사면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서 맞닿아 있는 산 정상부를 깎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산 꼭대기 부분은 뾰족뾰족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산에서 만들어지는 빙하에 의해 다 깎이고 남은 뾰족뾰족한 침식 지형을 혼 또는 홀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B 지역은 빙하가 이동을 하면서 사면을 따라 아래로 이동하면서 깎아놓은 반원형의 침식되고 남아있는 산지입니다. 이런 B 같은 지역을 권곡이라고 합니다. C 지역은 거대한 빙하 덩어리가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바닥을 평평하게 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은 경사가 급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런 C 같은 지형을 빙하가 침식해서 만든 골짜기, 빙식곡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형태가 알파벳 U자 같다라고 해서 U자곡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사진들과 연결을 해보면 1번 사진은 반원 형태로 단면이 깎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 권곡이 되고 2번은 이렇게 빙하가 있었는데 이동하면서 깎아내고 이렇게 빙하가 있었는데 이동하면서 깎아내고 남아있는 뾰족뾰족한 산봉우리입니다. 이런 산봉우리를 혼 또는 홀은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3번 지역은 거대한 빙하가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바닥을 평평하게 양쪽 사면을 경사가 급하게 깎아서 만든 지형입니다. 이런 지형을 빙하가 침식해서 만든 골짜기 또는 U자곡이라고 합니다. A, B, C와 1, 2, 3번은 빙하가 침식해서 만든 지형입니다. 이 다음을 보면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지금 빙하가 이만큼만 남아있는데 이 이전에 빙하는 아마 여기까지 차 있었을 겁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지형이 바로 여기 끝에 있는 이렇게 길쭉한 모양인데 빙하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으면 이 큰 얼음 덩어리인 빙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끝부분은 녹아가지만 더 상류에서 이동해오는 얼음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동해오는 얼음 덩어리들은 얼음 덩어리인 빙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빙하가 이동해오면서 침식해온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물질들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빙하 끝부분에서 빙하가 녹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퇴적 물질들이 끝부분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빙하가 녹아서 이 지역에 사라져 버리면 여기에는 빙하가 이동시켜서 쌓아놓은
여러 가지 크기의 퇴적 물질이 남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 모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모레인이고 이렇게 있는 것도 모레인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모레인 중에 누가 더 먼저 만들었냐? 위도로 보면 위도가 가장 낮은 지역, 고도로 보면 고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그리고 여긴 지금 나타나 있진 않지만 아마 여기에 모레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형성 시기는 이러한 순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D를 보면, D를 확장해서 그려보면 이 부분 위에 빙하가 덮여 있었고 빙하는 산지에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해올 거예요. 그런데 빙하가 이동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퇴적 물질들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지점에서 퇴적 물질들이 쌓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거는 기반암에 걸려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장애물 때문에 쌓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에서든 퇴적물이 한번 쌓이게 되면 이 지점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물질들이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 쌓이고 나서 이 지형을 살펴보면 빙하가 이동한 방향으로는 급경사, 빙하가 지나간 지역으로는 완경사,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퇴적 물질들이 섞여 있는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D를 보고 우리는 빙하가 이렇게 이동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D의 명칭은 드럼린입니다. 드럼린은 경양식 또는 양식을 먹는 레스토랑 가면 스프를 떠먹는 숟가락이 있어요. 그 숟가락을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 빙하 아래에는 빙하가 이동을 하면서 땅과 마찰이 되며 특정 부분에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 녹은 물인 융빙수가 흐릅니다. 이런 융빙수는 얼음이 녹아서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진 물이기 때문에 융빙수가 퇴적이 될 때는, 쌓일 때는 퇴적물의 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 퇴적물의 무게가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좀 분리해서 쌓아놔요. 이것을 분급이 양호하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빙하 아래로 융빙수가 이렇게 흐르면서 쌓은 퇴적 지형을 에스커라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들로 보면 4번은 빙하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 끝에 쌓여있는 퇴적 지형입니다. 그래서 4번은 모레인이 되고요. 5번은 퇴적 물질들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얘는 드럼린이 됩니다. 6번은 이 전체가 빙하로 둘러싸여 있었을 때 여기로 빙하 녹은 물이 융빙수가 지나가면서 쌓아놓은 에스커가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보면 사진의 1, 2, 3, 4, 5, 6 지형을 자료의 A, B, C, D, E, F와 연결을 했을 때 1번은 B, 2번은 A, 3번 C, 4번은 F, F는 여기 있습니다. 5번은 D, 6번은 E 라고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 문제인 빙하 침식 지형과 빙하 퇴적 지형으로 구분을 했을 때 빙하 침식 지형에 해당되는 건 1, 2, 3번이 되고 빙하 퇴적 지형은 4, 5, 6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구조토라는 것이 나오는데, 구조토는 땅에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또는 오각형이나 육각형의 모양을 띠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하학적인 무늬가 있는데 무늬 바깥쪽으로는 알갱이가 큰 그런 물질들이 쌓여 있고, 이런 다각형의 도형 안쪽으로는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쌓여 있는 모양이 독특한 특별한 구조를 가진 토양이다
라고 해서 구조토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토가 생성이 되는 형성 원인은 이 지역은 동결과 융해, 땅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지겠죠. 토양이 있는데 이 토양 안에는 알맹이가 큰 물질도 있고 작은 물질들도 있고 그리고 수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서 얼어버려요. 그러면 땅속에 있는 돌이나 모래나 자갈은 부피 변화가 별로 없지만 토양 속에 있는 물은 부피 변화가 있습니다. 물은 고체가 되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이죠. 냉동실에 얼음 얼려놓으면 부피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부피가 커지게 되면 여기 있는 공간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땅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 흙 속에 있는 토양들이 약간 올라가겠죠.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영상이 되어서 얼음이 물로 녹아버리면 여기 지표 위에 있던 알갱이 큰 것과 작은 것들이 섞여 있었는데 경사가 지면서 알갱이가 큰 것들이 주로 무거우니까 경사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알갱이가 큰 것들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작은 것들만 위쪽에 남게 돼요. 그리고 땅은 다시 평평해지게 되겠죠? 이러다 보면 어떤 특정한 라인을 따라서는 알갱이가 큰 것들이 있고 특정한 구조 안쪽 부분은 물질이 크기가 작고 가벼운 물질들만 남아서 이런 형태의 구조토를 만들게 됩니다. 대지형은 넘어가고 2-5 독특하고 특수한 지형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스트 지형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카르스트 지형은 기본적으로 석회암이 있는 지대에 만들어지고 석회암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빗물이나 지하수에 암석이 녹아요. 그런 용식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지형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에는 있지만 아래로 갈수록 없어지는 부분들은 석회암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카르스트 지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면에서 움푹 파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움푹 파인 부분을 돌리네라고 하고 돌리네의 내부에는 물이 빠질 수 있는 구멍인 싱크홀이 있습니다. 돌리네는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지는데 인근에 있는 돌리네와 합쳐지게 되면 이것을 우발라라고 하고 좀 더 규모가 커져서 계곡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을 우리는 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석회암이 녹아서 동굴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동굴을 우리는 석회동굴이라고 합니다. 석회동굴 안에는 지하수 안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빠지면서 석회암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 그런 탄산칼슘들이 동굴의 위나 아래에 침전됩니다. 위에 달린 걸 종유석, 아래에 침전되는 걸 석순이라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종유석과 석순은 커지게 되는데 커지면서 붙어서 기둥처럼 되는 것을 석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표에 있는 석회암 성분들이 모두 녹아서 용식되어서 사라지게 되면 석회암이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탑처럼 남게 돼요. 이런 부분을 탑 카르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석회암이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는 좀 작은 규모의 돌탑 형태를 카렌이라고 하고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에 탄산칼슘이 녹아있다가 녹아서 이렇게 경사면을 흐르다가 지표에서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탄산칼슘 성분이 굳게 되면 이거를 석회화 단구라고 합니다. 석회화 단구의 가장 대표적인 세계적인 관광지는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파무칼레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르스트 지형의 흙들을 보면 흙은 붉은색을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붉은색의 흙을 테라로사라고 하고 테라로사는 이 지역의 기반암인 석회암이 용식되고 남아있는 철 같은 금속 성분들이 산화되어서 붉은색을 띱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활동을 보면 카르스트 지형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중국의 러스티엔이랑 뒤르키예의 파무컬레 지형이 나오게 됩니다. 1번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 2, 3, 4, 5는 카르스트 지형의 형성 과정,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하롱베이, 종유석, 석순, 석주가 있는 석회동굴의 내부, 그리고 위에 있는 사진 2장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고 카르스트 지형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공통점을 이야기해 보자고 했는데,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석회암 속에 있는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성분이 용식되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만들어내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은 강수량이 풍부하거나 지하수의 순환이 원활한 석회암 지대에서 잘 나타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 2, 3, 4, 5번에 나와 있는 사진은 석회암 지대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들인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관광지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 중에 하나는 중국에 있는 구이림, 또는 한자로 쓰면 계림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지역도 탑카르스트 지형이 대규모로 발달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화산 지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번입니다. 칼데라호라고 하는 건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지형인데, 지하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을 하게 되면 마그마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겨요. 이런 빈 공간이 커지게 되면 지상에 위에 있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서 함몰되어서 만들어진 지형을 칼데라라고 하고, 이런 칼데라에 물이 고여서 호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칼데라호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자료 8번의 여러 가지 지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번의 첫 번째 있는 지형은 미국의 데빌스 포스파이어 또는 데빌스 타워이라고 불리는 주상절리입니다. 용암의 성질은 점성과 유동성이 있다고 했고, 유동성이 큰 용암의 대표적인 것이 현무암질 용암입니다. 이런 현무암질 용암은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잘 흘러가요. 경사길을 잘 흘러가는데, 얘가 흘러가다가 물을 만나게 되면, 강물이나 바닷물을 만나게 되어서 흘러가던 용암이 갑자기 굳어버리게 되면, 이 용암은 갑자기 냉각이 될 때 수축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암이 수축하면서 여러 가지 다각형의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다각형이 만들어진 형태의 기둥처럼 생긴 지형을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일본에 있는 후지산입니다. 이 후지산은 규모가 굉장히 크고 화산 활동을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화산이 터졌을 때 용암 같은 것들이 흘러서 쌓인 뒤에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서 화산 활동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번 화산 분출에서는 화산 쇠설물들이 쌓이게 되고, 그 다음번에는 용암이 쌓이고, 그 다음 분출 때 또 화산 쇠설물이 쌓이게 되고, 그 다음번에 또 용암이 쌓이고, 그 다음번에 또 화산 쇠설물이 쌓이게 되어서 이 화산의 구조를 조사를 할 때 화산 쇠설물과 용암의 성질이 번갈아 가면서 층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해서 이런 형태의 화산을 성층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사진, 3번 사진은 우리가 처음에 봤던, 여기에서 봤던 칼데라의 모습입니다. 분화구가 움푹 파여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다음 페이지 자료 9번을 보면 환태평양 조산대가 나오는데, 지질시대를 몇 단계로 구분을 해보면 가장 오래된 시기가 시원생대, 그 다음 고생대, 그 다음 중생대, 그 다음이 신생대예요. 현재 우리는 신생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신생대이기 때문에 신생대에 지진과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을 띠처럼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조산대라고 하는데, 신생대의 조산대는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환태평양 조산대인데, 환태평양 조산대는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뉴질랜드, 필리핀, 일본으로 해서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이런 태평양을 중심에 두고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하고 별명은 브루이고리라고 합니다. 이 환태평양 조산대는 해양판인 태평양판과 대륙판들이 만나면서 해양판이 밀도가 높아 쉽게 말해 무거워서 대륙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면서 지각이 녹으면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압력을 받아서 분출하고 화산 활동에 의해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화산과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입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료 10번은 아이슬란드에 있는 지열발전소와 온천입니다. 지열발전은 지하에 있는 온도가 높은 고온층으로부터 증기나 또는 뜨거운 물, 열수의 형태로 열을 받아들여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열발전을 하는 국가들은 신기조선대에 위치한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탈리아에 있는 에트나 화산 주변에 있는 오렌지 농장입니다. 에트나 화산은 화산 분출을 하던 당시에 화산재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해요. 이런 화산재는 분출이 된 다음 짧게는 며칠 동안, 길게는 거의 한 달 가까이 대기 중에 하늘에 떠 있다가 가볍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떠 있다가 천천히 지상으로 가라앉습니다. 이런 화산재가 쌓여져서 만들어진 흙들은 굉장히 비옥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에 있는 요감동굴이에요. 요감동굴은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표면을 따라 흐르다가 용암의 냉각 속도 차이에 의해서 공기랑 닿는 부분이 먼저 굳겠죠? 공기랑 닿는 부분이 굳었지만 공기랑 닿지 않은 부분은 아직 굳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가 버려서 안에가 뻥 비어있는 그런 화산입니다. 그래서 51페이지에 있는 자료 3번의 이런 석회동굴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신기조산대에 위치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활화산인 카와이젠 화산에서 유황을 채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기습곡 산지에도 광물 자원이 많이 채취가 되고 신기습곡 산지에서도 광물 자원이 많이 채취가 돼요. 그래서 고생대에 주로 만들어진 고기습곡 산지에서는 석탄이나 철 같은 이런 자원들이 많이 매장이 되어져 있지만 신기습곡 산지, 신생대에 주로 만들어진 신기습곡 산지에서는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가 채굴이 되기도 하고 아직 신생대이기 때문에 신기조산대에 활동하는 신생대의 활화산과 지진이 있는 신기습곡 산지 근처에서 채굴이 되는 지하 자원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아까 본 것처럼 유황, 칠레에서는 구리, 볼리비아에서는 주석이라고 하는 광물들이 채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1번과 2번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달아보면 자료 3번에 있는 석회동굴은 석회암 지대에 있는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에 의해 녹는 용식작용을 받아서 형성이 된 반면 용암동굴은 화산 활동으로 인해 분출된 용암이 이때 용암은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입니다. 이런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외부와 내부의 냉각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표면은 빨리 굳어버리고 내부는 아직 덜 굳은 상태로 흘러가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2번입니다. 자료 10, 11, 12, 13을 보고 화산 활동이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를 해보면 화산 활동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많아져요. 하지만 화산으로 인해서 분출되는 화산재는 토양을 비옥하게 해서 농업활동에 유리하고 지열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독특한 여러 화산 지형은
관광자원으로 이용이 되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55페이지 해안지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지형은 주로 구성된 물질에 따라 암석해안, 모래해안, 갯벌해안, 그리고 산호초해안, 맹그로브해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암석해안은 주로 암석이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로 깎여서 만들어진 지형들이에요. 이러한 지역은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암석들이 깎여 나가고, 모래해안이나 갯벌해안은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거나 파랑 에너지가 잘 미치지 않는 그런 곳에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자료 2번은 연안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연안에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이란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해안선을 따라서 평행하게 이동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안류는 해안에 있는 모래나 자갈들을 해안선의 방향과 평행하게 이동시켜서 사주나 사취와 같은 모래를 쌓아서 만든 해안 퇴적 지형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교과서 아래쪽에 있는 리아스 해안과 피오르 해안을 보면 리아스 해안도 구불구불하고 피오르 해안도 구불구불한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의 사진 또는 지형도 같은 것들을 놓고 비교를 해봐라 라고 한다면, 리아스 해안은 주변에 섬들이 많이 있는 특징이 있고, 피오르 해안은 해안선이 내륙까지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안 단구의 형성 과정을 보면, 해안가에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파랑이 치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안 침식 지형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해안 침식 지형으로 해안 절벽인 해시계와 그 앞에 있는 평평한 땅인 파식대가 만들어진 뒤에, 이 평평한 땅이 지반이 융기하거나 혹은 해수면이 하강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파식대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더 이상 해수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이러한 형태를 해안 단구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해안 단구는 만에서 파랑과 연안류의 힘이 약해지면서 이 부분에 퇴적 물질들이 쌓여서 평평하게 만들어진 땅이 전체가 융기하거나 해수면이 하강하게 되면 쌓여진 퇴적된 평평한 땅이 해안 단구가 되기도 합니다. 자료 6번의 사진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주에 있는 국립공원인 포트 캠벨 국립공원이고, 여기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의 일부이면서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서 1962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이 해안은 석회암 절벽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고, 석회암인 바위가 파도에 침식되어서 만들어진 이런 시스텍들이 12개가 있는데, 이 12개가 크리스교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12제자가 서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12사도 바위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자료 7번은 브라질에 있는 코파카바나 해변이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해수욕장과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지 쪽으로는 푹 들어간 만에 모래들이 많이 쌓여있는 이런 사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코파카바나 해변은 해변의 길이가 4.5km 정도로 굉장히 길고요. 해변 주변에 있는 산지도 굉장히 아름답고, 해안가의 관광시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1년 내내 기온이 높아서 열대기후이기 때문에 1년 내내 해수욕이 가능하다는 기후 조건을 바탕으로 1년 내내 해수욕을 하는 관광객들이 늘 붐비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지역은 푹 들어간 만, 이 만의 이름은 멕시코 만입니다. 위치는 여기에 있고요. 멕시코 만의 모습을 보면 여기가 바다고 사진의 위쪽이 육지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의 사진을 실어 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은 석호가 됩니다. 석호는 원래 계곡이었는데 후빙기가 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만이 되었고, 이 만의 입구를 사주가 성장하면서 막아버린, 그래서 예전엔 바다였지만 지금은 호수가 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 석호에 있는 물들은 염분이 있습니다. 강물보다는 있고 바닷물보다는 좀 염분이 낮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막혀있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퇴적물질은 유입이 되는데 바다로 가지 않으니까 이 석호의 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작아지는 추세를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료 9번을 보면 갯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갯벌은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의 영향에 의해서 쌓여야 되는 퇴적된 지형이기 때문에 조류를 제외한 나머지 바랑이나 연안류나 그런 기구들의 영향을 덜 받아야 돼요. 그런 곳에서 주로 만들어지고, 이런 갯벌을 20세기의 사람들은 간척을 해서 공장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아파트를 세우고 그래서 간척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지만, 이런 간척 사업들로 인해서 갯벌들이 사라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해안 지형들이 훼손이 되면서 갯벌 복원 사업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갯벌은 물고기들이 생산되고 서식하기도 하고 오염물질을 정화하기도 하고 육상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를 연결하기도 하고 홍수나 태풍의 피해를 좀 완화시켜주는 완충지 역할도 하고 심미적인 기능도 하고 관광지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갯벌을 덜 파괴하는, 해안 지형을 덜 파괴하는, 보존해야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그로인이라고 하는데, 그로인은 무엇을 그로인이라고 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런 길쭉한 구조물들을 그로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로인은 만해에 쌓여있는 사빈에 있는 모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침식이 돼요. 사빈에 있는 모래가 바다로 이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인공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사빈에 있는 모래들이 파란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바다 쪽으로 이동을 할 때 그로 인해 막혀서 바다 쪽으로 덜 가게, 해안 침식이 덜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활동 사진을 보면 여기는 산호초 해안의 모습입니다. 산호초 해안은 전 세계 여기 이제 한 군데 남았다고 해요. 산호초는 기온이 높은 열대바다면 좋겠죠. 그리고 물이 깨끗하고 수심이 얕은 곳에 자랍니다. 이런 산호초가 지구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수온이 계속 올라가면서 죽어요. 근데 산호초는 죽을 때 이렇게 새하얗게 변하면서 죽어갑니다. 이거를 백화현상이라고 해요. 산호초 해안이 전 세계에 지금 유일하게 호주의 Great Barrier Reef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산호초 해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세계지리 대단원 2단원 중에서 지형 단원의 교과서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